한국 현대시의 4가지 좌표. 1. 2개의 쭉 4개의 가능성.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시에서는 우선 현대성이 문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달리 시에서는 언제나 현대성이 문제다. 시는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프런티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런티어가 바로 현대성이라 할 수 있다. 프런티어가 가능해지면 동의가 아니라 추수가 잇따른다. 그것이 현대성의 이해의 방식이다. 추수는 매혹되었음을 말하며 이로써 현대시란 설득이 아니라 매혹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프런티어를 현대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현대성은 당대성이라는 생각 말이다. 당대적인 것은 동시대적인 것을 말한다. 최근의 경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술이나 문명의 이기처럼 뚜렷하게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을 동시대인이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한 시대의 당대성은 당시에는 알 수 없고 대개 이후의 문학과의 전면을 통해 형성되기조차 한다. 현재의 기류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혼탁하고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러한 불투명함은 현대의 시도들이 계속 축적되고 역량관계가 복잡해져 감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성은 시공간적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현대성과 구별된다. 당대성은 추상적으로나마 지금 현 시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표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당대의 경향이라든지 당대의 주류라든지 하는 말들은 이러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현대성은 이와 달리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현대성은 주류와 필연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주류를 이룰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시의 현대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류, 당대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차라리 부차적이다. 현대성의 중요한 관건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척성을 가리킨다. 프런티어를 가지지 못한다면 현대성이 아니다. 현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혁신이며 혁신을 멈추는 순간 현대성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의 현대성, 그것은 시를 미개간지에 서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척이나 혁신으로서의 현대성을 가늠하는 시의 운동은 무엇보다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해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술은 어느 분야가 됐든지 앞세대의 예술을 부정함으로써 추동되며 탄력을 받는다. 부정 자체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과 등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부정의 운동이야말로 예술을 예술이게 하는 DNA와도 같다. 흔히 현대의 사조로 평가되는 모더니즘에서 특히 다다 등의 모더니즘에서 부정이 격하게 분출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부정은 시대별로 항시 존재했던 예술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부정은 개척이요, 개척은 부정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현대성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할 수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부정이 승하면 부정을 거부하는 또 다른 부정이 형성되기도 한다. 부정의 반대라 할 수 있는 향유가 그것이다. 향유는 부정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의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의 향유는 동시대를,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지 않고 이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과 완연히 다른 것이다. 부정이 기성의 것에서 억압을 찾아내고 이를 거부한다면 향유는 쾌락을 발견하고 진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이 사회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이 사회적인 것이라면 향유는 비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부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대사회성을 지닌다. 그것은 대립적 의견의 표명이고 대립할 수 있는 타자를 전제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향유는 그러한 전제가 없어도 무방하다. 향유는 혼자 할 수 있다.
주체와 내면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모호해질수록 단순히 부정만으로는 망라할 수 없는 비부정의 성향이 나타나고 이를 향유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과 향유는 모순적이지만 엎치락뒤치락 인과나 동시적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모더니즘이 부정을,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 향유를 보여주면서 얽혀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성을 부정과 향유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현대시는 이 두 기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격렬했던 투쟁과 해체의 시들은 부정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부정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향유의 영역이 조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성향은 대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항시 병존하는 것이며 한 시대의 시인들에게서 동시에 포착되기도 하는 것이다. 논의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부정과 향유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을 더 설정하려 한다. 바로 탐닉과 권유이다. 부정과 향유는 각각 그 자체에 탐닉하는 시들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다. 즉 부정의 탐닉과 향유의 탐닉을 보여주는 시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탐닉의 길을 가는 시뿐만 아니라 권유하는 시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향유가 그렇듯이 탐닉이 개인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부정과 마찬가지로 권유는 사회적 뉘앙스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항들은 사회적인 부정과 권유, 비사회적인 탐닉과 향유의 대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현대시가 서 있는 네 가지 항이 설정되었다. 부정의 탐닉, 부정의 권유, 향유의 탐닉, 향유의 권유가 그것이다. 이 부정의 탐닉, 박상순. 예술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식의 하나가 부정이다. 형식 논리학에서는 반대의 명제를 뜻함으로써 긍정의 대극에 있는 것이다. 긍정이 인정, 승인, 시인, 수긍이라면 부정은 이에 맞서 부인, 불일치, 거부를 내세운다. 시에서 부정은 이보다 포괄적인 넓이를 가질 수 있다. 기성의 질서 양식을 전복하려는 것에서부터 불화하는 감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낯선 상상력의 실험에서부터 새로운 코드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수용과 답습처럼 선제하는 것에 대한 향일성이 아니라면 부정의 범주에 들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을 주창하려는 시인이 있다면 그는 우선 기성의 것과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부정의 몸을 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의 징표요 조건이다. 하지만 부정이 시대별로 양상을 달리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과격했던 부정과 해체 시대를 돌아보면 이 부정이 상당히 윤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목소리에는 억압적인 체계와 이에 동반된 양식적 질서에 대한 분노가 실려 있었고 이를 거부하려는 의지 또한 가치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이었다. 그들은 큰 싸움을 벌였고 그 싸움은 순수한 것이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 승리가 다가왔을 때 그들의 싸움 또한 종결되었다. 이것이 1980년대가 끝났을 때의 분위기였다. 싸움의 목표가 있었고 목표가 이루어진 듯이 보였을 때 더 이상 싸울 명분도 의지도 사라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의 부정은 이와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박상순의 출연은 다소 어리둥절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분위기에서 그는 전사와 같은 면모를 지니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전사라 할 수 있을까? 그가 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싸움은 이상해 보였다. 그것은 1980년대처럼 집단성을 지니지 않았고 목표를 지니지 않았고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으며 왜, 무엇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싸우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1980년대와 가장 다른 것은
그는 혼자 싸운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내밀한 중얼거림도 큰 울림을 갖고 보편적 흐름에 합류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상순의 6은 나무, 7은 돌고래, 민음사 1993년. 이 시집은 처음부터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이 싸움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서 발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는 겉으로는 시종,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빵 공장으로 통하는 철도로부터 6년 뒤 전문. 훔친 구두를 신고 훔친 가방을 메고 소풍을 갔다. 발등에 족쇄 같은 고리가 달린 여자아이의 구두를 신고 어수선한 닭집 옆 주렁주렁 매달린 시장 바구니 하나를 훔쳐 소풍을 갔다. 풀밭 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다. 선생님은 구두를 벗고 아이들은 내 찢어진 반바지와 바구니를 김밥처럼 먹으며 내게 말했다. 구두에게 말했다. 바구니에게 말했다. 너 집에 가. 이것은 무슨 풍경인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를 적대하고 집으로 가라고 쫓아내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그들의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나는 소풍에 갈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애초에 나는 선생님과 아이들로 대변되는 이 사회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존재의 조건이 그런 것이다. 그들이 당당하게 내 것을 가로채며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 나는 나를 정당화할 가치도 힘도 우군도 없다. 어차피 지는 싸움인 것이다. 그런데 지는 듯 보이는 싸움이지만 아무래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며 그만둘 수도 없으며 이상한 일이지만 이 모멸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마치 지는 싸움을 통해 싸움을 영원히 연장하고 연장을 통해 보복을 하고 보복되지 않음으로 보복하고 그럼으로써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의 기울기를 어둡게 조절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싸움 말이다. 사회는 이러한 나를 알지 못하고 결국 이기지도 못할 것이라는 자조가 여기에는 들어있다. 이것은 분명 부정이 생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토양의 출현이다. 본래 부정이라는 것은 타자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박상순 시에서는 부정이 타자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환된다. 이 부정은 공유되지도 이해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궤도를 지니고 있다. 부정과 환멸이 유지되는 것은 이 개인적 궤도에 의해서다. 나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날마다 공동묘지에 갔다. 한 사람은 무덤을 파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자의 이름을 돌조각에 새기며 함께 지냈다. 묘비에 새기는 사람은 내 국어책의 겉장을 달력 종이로 하얗게 씌워주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묘비에 새기던 솜씨로 새로 씌운 국어책의 겉장에 내 이름을 새겨주었다. 무덤 파는 사람은 책장을 열어 책 속에 누워있는 글씨들을 내게 읽어주었다. 이제 무덤 파는 사람은 무덤이라 부르고 묘비명을 새기는 사람은 묘비로 쓴다. 어느 날 오후 사람이 적게 죽은 날 무덤과 묘비는 묘지에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무덤이 벌떡 일어나 묘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쓰러진 묘비가 무덤을 향해 소리쳤다. 무덤이 옆에 있던 삽을 들었다. 묘비는 망치를 들었다. 무덤과 묘비는 묘지에서 싸웠다. 삽을 든 무덤이 죽고 망치를 든 묘비는 붙들려 갔다. 나는 국어책을 넘기다가 홀로 잠에 들었다. 빈방에서 며칠 동안 국어책만 넘겼다. 그리고 어느 날 무덤과 묘비와 공동묘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낯선 사람 하나가 빈방의 문을 열었다. 펼쳐진 내 국어책에 책장을 덮고 가방을 꾸리고 옷가지를 챙겼다. 묘비도 오지 않고 무덤도 오지 않는 빈방을 떠나며 나는 내 손가락 2개를 잘라 어둠 속에 던졌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별이 빛나는 밤 전문.
나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두 사람이 무덤과 묘비임을 곧바로 증언하고 있다. 부정이 뒤엎고 묻어버리는 것이라면 무덤과 묘비야말로 부정의 적절한 제의일 것이다. 그런데 무덤과 묘비는 세계를 파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묘지에서 싸우고 있는 이 둘은 박상순 씨의 부정이 외부로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도 있으며 내면에 붙들려 있는 것임을 암시해 준다. 묘지는 외부로 노출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내면과 같은 것이다. 싸움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다. 이 싸움은 무의미하다. 무덤이 벌떡 일어나 묘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묘비가 무덤을 향해 소리치는 이상한 은유와 환유는 싸움의 무의미한 순환을 적시한다. 부정을 위한 부정, 싸움을 위한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충분히 무의미해지기 위해서 현대시는 박상순을 기다려온 셈이며 이것은 제대로 된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부정은 그에 이르러 순수한 부정의 운동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은 탐닉의 다름 아니다. 부정이 순수하게 부정이기 위해서는 부정의 탐닉이 필요하다. 박상순에게는 부정의 싸움 앞뒤로 탐닉이 있는 것이다. 탐닉하기에 부정이 생존하고 있으며 부정이 지속되기에 이에 탐닉하는 것이다. 이제 부정은 탐닉이라는 차원에 의해 생득적인 고지에 서게 된다. 부정이 전면화된다. 탐닉은 비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이 지닌 사회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탐닉은 비사회적 방향으로 향한다. 박상순 씨의 부정이 이전 시대의 부정처럼 분노와 파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특유의 탐닉적 성향은 부정을 개인적인 것으로 내면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독특한 부정을 만들어낸다. 박상순에 의해 현대시는 홀로 목적 없는 싸움을 벌이는 무의미한 터널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3. 부정예의 권유, 기영도. 박상순의 시를 부정예의 탐닉이라 지칭했을 때 이전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시를 부정예의 투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탐닉과 투신은 같은 부정이라도 다른 정향을 가진다. 탐닉은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며 투신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무의미성과 의미성의 대별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탐닉과 투신의 중간지대가 가능해지는데 바로 부정예의 권유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정을 권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다 복잡한 뉘앙스와 갈피들이 존재한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탐닉이 아니기에 부정의 권유는 사회적인 속성을 띈다. 그런데 권유는 스스로 부정을 자각하고 이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투신의 직접성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뿐이며 이것애로의 귀 기울임이라는 상황이 가정된다. 기영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유고시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속적인 그 놀라운 호응도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의 개인적인 불행이나 죽음도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 그의 시 속에는 분명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마력이 숨어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그와 같은 귀 기울임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심도 있게 진행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동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후세대에게도 대등한 힘을 발휘하는 드넓은 그의 보편성을 지나칠 수는 없다. 이 힘을 기영도 특유의 권유의 힘이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입속의 검은 잎은 1989년에 나왔지만 1990년대 시집이라 할 수 있다. 표제작인 입속의 검은 잎을 위시하여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1980년대가 쓰러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 고독한 내면을 담고 있다. 또한 한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천천히 고백조의 어투로 결코 마감되지 않을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있다.
그 무엇인가가 이 시집의 매력이다.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진실이지만 동시에 시대적 명제를 적절히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력을 갖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영도의 고백은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며 은밀히 횡적으로 공유된다. 그것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 용해되지 않으며 모두가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증언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적으로 연대되는 고백이다. 그의 개인사는 모두의 각자의 개인사에 들어앉는다. 그의 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깊게 관계 맺는다. 포도밭 묘지 1 전문. 주인은 떠나 없고 여름이 가기도 전에 황폐해버린 그의 가을. 포도밭 등성이로 저녁마다 한 사내의 그림자가 거대한 조명 속에서 잠깐씩 떠오르다 사라지는 풍경 속에서 내 약시의 산책은 비롯되었네. 친구여, 그의 가을 내내 나는 적막과 함께 살았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헛된 믿음들과 그 뒤에서 부르던 작은 충격들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네. 나는 그때 왜 그것을 몰랐을까? 희망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었어야 할 그 어둡고 가벼웠던 종교들을 나는 왜 그토록 무서워했을까? 목마른 내 발자국마다 검은 포도알들은 목적도 없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고개를 들면 어느 틈엔가 낯선 플리페의 자손들이 날아와 벌판 가득 흰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을 나는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네. 어둠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그림자만 골라 디디며 포도밭 목책으로 걸어왔고 나는 내 정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들면서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마치 용서와도 같아 언제나 육체를 지치게 하는 법. 하는 수 없이 내 지친 발을 타일러 몇 개의 움직임을 만들다 보면 버릇처럼 이상한 무질서도 만나곤 했지만 친구여, 그때 이미 나에게는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 정든 포도밭에서 어느 하루 한 알 새파란 소스라침으로 떨어져 촌농처럼 누운 밤이면 어둠도 숨죽인 희망도 내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웠네. 기억한다. 그의 가을, 주인은 떠나 없고 그리움이 몇 개 그릇처럼 아무렇게나 사용될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촛불들을 태우곤 했다. 그렇게 가을도 가고 몇 입 남은 추억들마저 천천히 힘을 잃어갈 때 친구여, 나는 그때 수천의 마른 포도 이파리가 떠내려가는 놀라운 공중을 만났다. 때가 되면 태양도 스스로의 빛을 아껴두듯이 나 또한 내 지친 정신을 가을 속에서 동그랗게 보호하기 시작했으니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었네. 그러나 나는 끝끝내 포도밭을 떠나지 못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기척 없이 새끼줄을 들치고 들어선 한 사내의 두려운 눈빛을 바라보며 그가 나를 주인이라 부를 때마다 나는 황망히 고개 돌려 캄캄한 눈을 감았네. 여름이 가기도 전에 모든 이파리 땅으로 돌아간 포도밭, 참담했던 그의 가을, 그 빈 기쁨들을 지금 쓴다. 친구여. 그럴듯한 선구자나 선각자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이 음성은 울림을 가지고 있고 깊고 넓게 퍼져간다. 어떤 참담함이 배어있는 정신, 황무지와 같이 초토화된 내면 세계의 황량함이 간곡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이 풍경은 가족사와 시대사의 얼룩이 명멸하는 기영도의 전형적인 시 가운데서도 존재의 곤경과 위태로움을 벼리고 있는 특유의 장면이다. 친구여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가까스로 지탱되는 듯한 존재.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설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기영도의 위태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인은 떠나 없고 여름이 가기도 전에 황폐해버린 세계에 대한 자각의 다름 아니다. 1980년대가 지나가는 자락에서 그가 본 것이 바로 이러한 세계다. 주인이 누구든 무엇이든 여기서 그는 내 정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들면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황폐한 세계를 자신의 정신의 폐허로 맞추는 일, 폐허로 부응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영도의 폐허의 감각이 아닌가. 여기서 정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드는 일이 기영도시의 지배적 은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폐허로 만드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기다림, 눈물, 희망, 그리움, 꿈처럼 무너져가는 것들을 힘겹게 쌓아 올렸던 기쁨을 스스로 멸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부정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쌓아 올렸고 쌓아 올린 것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폐허의 도취가 그를 사로잡았고 다시 이것이 기영도시에 도취되는 원인일 것이다. 부정을 이토록 섬세하게 치르는 것은 기영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부정은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입속의 검은 잎은 여러 가지 방향과 톤으로 이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의 매혹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귀 기울임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의 고백은 권유의 넓이를 가진다. 포도밭과 묘지의 결합은 이러한 기영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헛된 믿음의 포도밭에서 이 세계의 묘지를 보는 것은 기영도시의 운명일 것이다. 부정의 운명이다. 그것은 예감이기도 하고 필연이기도 하며 결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부정은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라는 본능적인 자각에서 비롯된다. 이 자각의 뼈아픔에 1990년대가 초대받아 들어섰던 것이다. 내 지친 발을 타일러 몇 개의 움직임을 만들다 보면 4. 향유의 탐닉 장정일. 어떻게 말해도 향유는 분명 부정과 다른 것이다. 부정이 모더니즘의 아이템이면서도 전 시대적인 속성을 지닌 반면 향유는 확실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산물이다. 양자의 차이는 모더니즘과 이에 대한 작은 반동의 의미를 지닌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기도 하다. 부정이 모더니즘의 합리성의 저항이지만 한편 이 합리성이 모더니즘 사회의 진정, 실현된 적 없다는 점에서 모순에 빠질 수 있다면 이에 비해 향유의 코드는 분열 없는 단순한 긍정으로 볼 수 있다. 부정은 대사회적 공약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고 향유는 대단히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쾌락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유는 부정을 노고로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다. 향유는 사회를 문제 삼지 않고 세계와 대치하려 하지 않는다. 혹은 세계를 의식하는 내면과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다. 향유는 질문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떤 거리감, 균열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다. 상품사회라면 상품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유는 대개 감각의 선을 따라 형성된다. 장정일은 부정의 파고가 아직 한창 드높고 드셌을 때 너무 빨리 나타나 꽃피운 향유의 개척자다. 향유의 개척자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지만 우리 시문학사에서 자본주의적인 향유가 나타난 것은 그가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최초가 그렇듯이 그의 시는 불시착한 모습으로 던져졌으며 그 생경함은 이후 향유의 계승자가 나타나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에게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냄새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의 시는 모더니즘의 식자형과는 거리가 멀고 포스트 사회의 대중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의 풍속도라는 것도 그의 시에는 도락 차원으로 들어올 뿐이다. 1987년에 나온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는 뜻밖의 시집은 우리 시문학사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대표적 시집 중 하나이다. 향유가 이런 식으로 아무 예고 없이 왔다가 재빨리 사라졌기에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이후로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다만 최근 들어 노도와 같은 부정의 한편에
향유의 지류들이 형성되면서 향유적 감각이 색다르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은 장정일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장정일은 향유를 알았고 무엇보다 향유를 탐닉할 줄 알았다. 향유와 탐닉은 둘 다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향유의 탐닉은 분열 없는 순수한 개인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깃들 수 있는 환상이 성립된다. 미용 주식회사가 있다. 아시아 굴지에 미용 주식회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요정이 있다. 현존하는 유일한 요정. 매일 저녁 8시 반 TV 화면을 찢으며 우리 곁에 날아오는 샴푸의 요정. 그녀는 15초 동안 짓거리고 캄캄한 화면 뒤로 사라진다. 8시 반. 매일 저녁 8시 반에는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가 있다. 기다려주세요. 광고가 끝나면 사내는 무기력하게 TV를 꺼버린다. 매일 저녁 15초가 필요할 뿐. 사내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짝사랑하는 그녀 사진을 사내는 모은다. 방에 붙이기도 한다. 흰 이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 수영복을 입은 모습, 승마복을 멋지게 입은 사진을 그는 모은다. 그리고 칼에 대어 잘라낸다. 샴푸의 요정이 어느 영화에 출연해서 보여주는 곧 입술이 닿으려는 찰나의 남자 배우 입술을 면도날로 잘라낸다. 선전문안이 들끓는 밤 11시. 나지막이 샴푸의 요정이 속삭이지 않는가? 그녀의 노래가 귓전에 맴돌지 않는가? 쓰세요, 쓰세요, 사랑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약속이 가슴 속에 고동치지 않는가? 오늘 밤 당신을 찾아가겠어요. 광고 속에서 그녀는 약속했었지. 욕망이 들끓는 사내의 머리통, 옷을 벗는 요정, 담뱃불 자국이 송송한 소파에 비스듬히 눕는 요정, 신비스레 신비스레 가라앉는 요정, 뜨거운 입술로 이리 오세요 예쁜 아기 속살거리는 요정, 환영이 들끓는 밤 12시. 이윽고 샴푸의 요정은 그의 머리를 끌어당겨 냄새를 맡아본다. 제가 권한 것을 쓰셨겠지요? 물론 그리하셨겠지요? 장정일 샴푸의 요정의 부분. 햄버거에 대한 명상을 펼치면 이렇게 지금까지 풍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화를 한 장정일의 감수성이 태연하게 넘쳐난다. 시의 어디를 보아도 이상해로의 지향이나 비판이 묻어있지 않다. 눈을 들어 높은 세계를 향하지 않는 그의 시는 그냥 가까이에 있는 낮은 것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은 기묘한 은닉이다. 예컨대 샴푸의 요정에서처럼 샴푸 광고를 하는 모델에게 빠져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에 비로소 나타난 본격적 향유라 할 수 있다. 추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다. 다만 향락할 뿐이다. 향락 속에서 현실과 현상을 넘나드는 사내에게는 사회적 공간이 없다. 사회적 공간은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장이다. 부정은 이 공간에서 행해지게 마련이다. 사내에게는 이러한 장이 없고 단지 매일 저녁 8시 반 15초 동안의 광고가 전부일 뿐이다. 이 광고는 사회가 아니다. 광고 모델인 그녀는 사회가 아니라 요정이다. 샴푸의 요정은 그가 사회생활을 하게 하기보다는 향유의 삶을 존속케 하여 개인적 유폐 공간을 성립시킨다. 오직 요정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밤 11시에 속삭임 밤 12시의 방문 등 사내가 꿈꾸는 욕망이 가능해진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즐긴다는 점에서 향유를, 욕망만을 위해 향유한다는 점에서 탐닉을, 그러므로 향유의 탐닉을 체현한다. 햄버거에 대한 명상에는 샴푸의 요정과 같은 향유의 매개물이 계속 출연한다. 햄버거, 험프리 보카트, 실비아 플라스, 엘비스 프레슬리 등은 대중적 아이템들이지만 장정일의 시 속에서는 단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템들은 고독하고 고립적인 개인이 욕망과 환상을 투여하는 이미지요, 기표라 할 수 있다. 이 기표들은 당연하게도 어떤 의미나 메타적 뜻을 갖지 않는다. 텅 빈 기표들인 것이다. 또한 비어있기에 향유와 탐닉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쾌락이다. 대중적 기표들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장정일은 팝 아트적인 감수성을 보여준다. 팝아트는 주지하다시피 반성의 기능을 버리고 상품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를 즐기는 포스트 사회의 태도이다. 장정일은 시에서 팝아트를 개인적 향유의 차원으로 진전시켰다. 향유하고 탐닉한다는 것, 이로써 정신적이고 고전적인 부정을 한 번에 벗어버린 육체의 언어를 선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정일의 후회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했다. 5. 향유의 권유 2000년대 이후. 향유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태도이다. 시대와 불화하고 비판적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넘어서 존재의 정당성까지 확보하곤 했던 부정과는 양상이 다른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와 달리 복잡해진 후기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 이상 새롭게 비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부정이 생각만큼 파괴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게 여겨지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소비사회에서는 미학적 생산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상품사회의 구조 속에 통합되는 까닭이다. 향유는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고급한 모더니즘의 추구가 아니라 대중사회의 감수성을 발견하고 전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품사회의 적응과 쾌감을 통해 본격적인 향유의 탐닉을 보인 장정일의 시는 그 비고급적인 대중성으로 말미암아 출현 당시 의아함과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이 선구적인 것이었음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세기가 바뀌어야만 했다. 21세기에 들어서자 부정이 다시 한번 격하게 타올랐지만 탈이데올로기화하거나 세대론적 저항으로 성인식을 치르는 듯한 재래적 양식으로 그 양상이 다각화되었고 그보다는 향유의 조짐이 발생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부정을 반대하면서 더 낮은 세계로 포복하는 향유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것이 장정일과 같은 고립적 탐닉이라기보다는 권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치 공동의 논리 없는 공동체를 꿈꾸기라도 하듯 향유의 권유는 감각과 느낌의 공유를 제시하며 출현했다. 이러한 움직임들 중에서 최초의 가시적인 기미는 김원의 유령되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감정의 동료들은 여전히 집이 되기를 거부하지요. 라는 한 구절은 2000년대의 새로운 감수성의 지표를 날카롭게 노정했다. 감정의 동료라는 말은 감정과 감각세계의 확장에서부터 감정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세대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촉발시켰다. 부정이 아니라 향유의 노선이 향유의 권유와 공유가 바야흐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김행숙의 의미는 이러한 2000년대의 분위기를 선명하게 집약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의 시에서 싸우기보다는 느끼고 반대하기보다는 열어두며 타자와 타인이 주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모종의 향유지대가 가정된 것이다. 그것은 잠재적이고 공동적이며 감각적인 것이었다. 이 세계를 다정함의 세계로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서 발이 녹는다. 무릎이 없어지고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는 더 작은 목소리가 되어 우리는 함께 희미해진다. 고마워요. 그 둥근 입술과 함께 작별 인사를 위해 무늬를 만들었던 몇 가지의 손짓과
안녕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투명해지는 한쪽 귀와 수평선처럼 누워있는 세계에서 검은 돌고래가 솟구쳐 오를 때, 무릎이 반짝일 때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한없이 다가간다. 김행숙의 다정함의 세계의 전문. 다정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향유를 권유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문학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다. 문학은 예외적인 것이고 거리를 가진 것이며 독립적인 우월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렇게 사소하고 친화적이고 은밀한 감정의 공동체는 문학에서 입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김행숙의 시는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함께 희미해진다.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한없이 다가간다와 같은 구절은 주체의 복수화를 통해 향유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권유를 보여주고 있다. 향유의 개인적 속성을 권유의 사회성과 결합시킴으로써 향유를 공유와 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이제 부정과 탈출이 아니라 이 세계를 함께 누리며 감흥하는 무리들이 탄생했다. 근본적으로 감수성이 변화한 것이다. 최근 시인들에게서 향유는 더 다양한 방향으로 표현하고 포진되고 있다. 이우성, 김희강, 황인찬, 송승헌 등의 시들은 다소의 정량은 다르지만 부정이 아니라 향유의 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불투명한 세계의 내용을 문제 삼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 세계의 가능성에 동의하고 세계 내 도피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세계는 머물러 감각하는 것이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젊은 시인들에게 퍼져가는 향유의 권유는 이제 2000년대를 구성하는 시대적 감각의 한 좌표로 자리 잡은 듯하다. 공유하고 권유하는 향유의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다양하고 분분하게 성큼 다가서고 있다.